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되찾아야 한다. 즉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됨, 우리다움의 뿌리, 기둥 이런 거를 찾고,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 자신의 긍지, 자부심 이런 것을 키워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왔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켜 온 역사적 요인들이 크게 세 차례 있었다. 중국, 일본, 미국 또는 나아가서 서양문화 일반에 의한 우리 역사의 정통성, 문화적인 정체성의 훼손 사유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일단 크게 볼 때 대체로 최근 2000년간 있었던 세 차례 회오리들이었죠. 그러니까 2000년 지속된 중국 문화의 한국 문화 잠식, 그리고 100년 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문화의 한국 문화 침탈, 그리고 미국을 앞장세운 유럽, 아메리카 문화의 한국 문화 내지 동양 문화의 정체성 훼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셈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말이 번역될 때 대체로 정체성이라고 하지만 주체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크게 세 차례의 외인들이 있었지만, 외재적 요인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요인들을 극복하는 책임, 과업 수행의 임무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만, 조선이라는 대한민국 이전 시대의 마지막 형태, 맨 마지막은 엄밀히 말하면 대한제국이었지만, 크게 볼 때 조선 왕조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단적으로 말하면 대체로 17, 18세기에서부터 서서히 발전해서 19세기에 제국주의화하고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번져나간 첨단 선진 자본주의의 세계 점령, 곧 제국주의의 침탈이 조선 멸망의 직접 원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후발 맨 마지막 주자인 일본이 집중적으로 조선에 침투해서 강제 병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권 상실기를 거쳐서 해방이 되고 민국 시대를 열면서 국가의 자주권 그리고 민족의 자주정신을 되세우는 책임은 역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그는 거슬러 올라가자면
왕조 국가 조선의 멸망 요인들을 외재적 요인이 아니라 내재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러한 우를,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다짐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 걸친 외재적 요인으로 해서 또는 외래 요인으로 해서 우리 문화가 침식당하고 침탈당하고 잠식당해 왔는데, 그러나 일단 그 침식당한 것부터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비유컨대 일종의 법관용어로 말하자면 그 책임은 역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외래적 요인들이 아무리 음모나 강압이나 침탈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막아낼 수 있었다면 비극의 역사를 겪지 않았겠죠. 일단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현재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 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역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방식대로 오늘날 현재 또는 가장 가까운 시기, 최근 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하거나 한 그런 사례들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하기로 하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령 하나는 한국사의 중등 교과서를 사실은 초등까지 물론 다 합쳐서가 되겠지만 국정화하겠다 하는 정부의 기도가 그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만이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에서 외국, 특히 일본이나 미국에 경도하고 의존해서 한국인들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하는, 아니면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비의도적으로라도 말살하는 대로 귀결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멸망시킨 이후 만 35년에 걸쳐서 경제적으로 착취해갔고,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조선의 국부를, 재물을, 물자들을 강탈해갔고, 정치적 자주권을 빼앗아갔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까지를 훼손시켜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1945년 해방 이후에 그쳤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승만 독재정권이 반민족 행위자들의 처단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못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지 않음으로 해서이죠. 해서 친일 집단,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친미주의자들이 우리 국가의 의사결정, 정치적 결정들, 정책의 입안, 이런 데서 압도적인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주 가깝게는 경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고, 길게 보면
문화적으로 자기 자신을 손상받는 일을 계속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가령 최근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는 네오콘이라고 하고 또 뭐 보통 말로 하자면 신보수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친일색이 뚜렷하게 있는 새 우익들, 뉴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령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기간 동안에 있었던 호남 곡창지대 쌀의 일제의한 수탈을 조선 농민을 부유케 한 수출이었다라고 한다거나 2차 대전이 본격화하면서 일본이 세계 각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하면서 동행해 보낸 조선 여성들의 강제 징발, 말하자면 성노예 강제, 꼭 조선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 대만, 필리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만 그 위안부 군대,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성향락을 위한 위안부라고 하는 거였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마치 자발적으로 취업을 해가는 것이냐. 그래서 돈 벌러 자진해서 나아갔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신우이 뉴라이트 인사들은 가령 인터넷 사이트로 볼 때 일간 베스트라고 하는 거 있죠. 일베라고 보통 불리는 거. 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강력하게 짓밟고 민주화를 위한 시민적 노력에 모욕을 주고 우리 과거사를 비열하게 폄하, 비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35년간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경제를 착취하고 침탈하고 한국 민중을 억압하고 우리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한 일들 전체를 미화하고 있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쌀을 조직적으로 양질의 조선쌀을 일본인들의 밥상에 올려놓기 위한 그 일련의 거대한 착취 작업을 놓고 한국 농민들이, 조선 농민들이 돈을 벌게 된 수출이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2차 대전이 본격화하면서 일본이 각 지역에 나아간 일본 제국주의 군대들을 위한 성노예단을 이른바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조선의 처녀 색시들 잡아간 강제 징발한 그러한 일본 정부 차원의 그 조치들을 놓고 한국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쌀이 수출된 거라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행위는 성을 수출한 영업행위를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모욕적인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짓밟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가장 바탕은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이란 물론 개인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내가 나다라고 할 때 그 나임 그것이 바로 주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에게 보다가는 집단을 두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그리고 대체로는 민족 수준까지 올라가는 대규모 집단, 대규모 주체들의 그 자주적인 특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체성인데요. 이 정체성의 핵심이 주체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가령 짧은 시기에 정권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걸 보통 우리는 아주 작게는 합법성, 조금 더 키우면 정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회 정치적인 말하자면 공적 조치들, 공적 행위들, 정책 집행, 결정과 집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온당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이게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정통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란 정치적인 정당성을 강화시켜서 표현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걸 좀 더 넓히면, 시간적으로 넓히면, 확장하면 역사적인 정통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정통성은 역사의 주체인 민족의 특성으로 드는 것인데 그 민족의 특징적 성격, 본성,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개인이라기보다는 민족 단위의 역사적 주체에 대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은 민족 단위의 주체들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주체성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주체성은 정치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또는 몇천 년까지 누적될 때, 쌓일 때 그것이 문화적 정체성이 되고 다시 말해서 문화적, 역사적 정통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주체성입니다. 좀 이야기를 좁힐 때요. 정치도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가령 어떤 사람들은 간단히 국가학이다. Staatslehre.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State Science입니다. 근데 국가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국가는 이제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 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삼게 됩니다만, 그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 국민이 주인됨을 유지하게 될 때, 그 주인됨,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고 정통성이고 주체성인데요. 이 정치란 국민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게 되는 행복의 양을 분배하는 것, 권위적으로, 온당하게, 공적으로, 정당하게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을 결정하는 힘을 행사하는 과정 또는 주체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정치인데 그 정치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국민을 이루는 여러 집단들이나 개인끼리의 조화, 화해, 협조, 형평, 균형 이런 것을 유지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반대편에서 보면 그것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없애가는 것. 또 더 좁게 말하면 그러한 결정을 하는 힘, 권력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 이런 점에서 정치를 규정할 때에 아와 피아의 식별과 상호투쟁, 갈등이라는 걸로 특징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 슈미트 같은 독일 학자가 뭐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정치학에서는 지금도 뭐 그러한 정의를 유용한 그 지분을, 몫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령 우리 빼어난 위대한 독립운동가인 학자 신채호는 역사를 바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의 과정이다. 우리와 우리 아닌 것들 간의 경쟁과 투쟁에서 살아남고 이겨나가는 것, 그 자국을 기록한 것이 역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든지 간에요, 역사에는 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 그 나는, 역사에서는 나란 뭡니까? 개인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죠. 곧 우리입니다. 우리. 그것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주체입니다. 이 주체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역사고 문화고 정체성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시각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들이나 그 이전에 대한제국의 신민들이나 조선의 민들이나 인민들이나, 물론 더 거슬러 이제 고려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역사의 주인공인 그 민들의 주체됨, 그것이 바로 정체성인데,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그 자체가 부정되어 버리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성이 부정되면 정체성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요, 최근에 이런 사태들을 놓고 요새 인터넷을 좁게이지만 달구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굳이 이렇게 속에서 찍고 까불고 할 게 아니라, 가령 전시 작전권조차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고, 우리 국토방위,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까지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차라리 미국의 제51 51번째 주로 편입되자, 청원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최근에 신우익들, 뉴라이트들의 여러 책동 같은 그 작태들이나, 또 지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그 정책적 조치에 깔려있는 우리 민족의 비주체화라고 하는 의도, 목표,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한탄 어린 색조로, 그러니까 자조적인 색조로
제출한 말들이죠. 51번째 미국의 주가 되면 세계 제일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데 그 세계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우리를 깔보겠냐? 우린 제1등 국가의 국민이 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죠. 일단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와이에 이어서 우리가 푸에르토리코 같은 쪽보다가 더 먼저 가려 미국에 직접 주가 됐다 라고 하면 일단 대한민국 헌법은 없어질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 국가가 없어지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적 생활은 또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이나 향유는 아마 높아지겠죠. 물론 미국 내에서는 좀 천대받고 상대적으로 깔봄을 당하는 뭐 그런 처지에 놓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불안에 달달 떠는 끊임없이 조그만 이슈 하나만 터지면 이민 가야지 하는 식의 한탄을 하지 않아도 좋을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나 가령 그것이 단면적으로 와서 우리의 시민적 지위가 올라간다고 칩시다. 생활적 향유가 높아진다고 보자 이겁니다. 자유가 늘어난다.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어디 가든지 대접을 잘 받는다. 근데 그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때는 미국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들, 저들,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시민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그들의 일원이 되지. 지금의 우리 자신은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 민족이 없는데 한국 민족의 정체성이 어떻게 성립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기 부정의 작태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꽤 큰 목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답답한 것은 그러한 기운이 소규모 지각 없는 가령 소시오패스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는 범죄 집단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문화적인 향유 결정력을 가진 사람들,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상층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주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부가 어떤 점에서는 가장 앞장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말을 막연하게 씁니다만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보면 명확하죠. 아무리 좁게 잡아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더 길게 확장하면 4000년, 5000년까지 가는 긴 세월의 전통을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정체성을 지켜온 그 민족의 성원인 우리가 이제 거의 해체될 위기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작태를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을 기꺼워하고 환호적약하고 국가적인 안전보장을 주한 미군의 주둔에 의존하고 미국의 원자탄에 그것을 우산으로 삼아서 그 우산 속에서 안정을 누리고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 그 작전 지휘권을 미국에 주어서 그 밑에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유지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속국적인 의존적인 안정, 노예적인 안정에 만족하는 그런 처참한 민족이 되어서 야 되겠습니까?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입니다. 의존적인 인민은 국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주체성이 없습니다. 주체성이 없으면 당연히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저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에 조그마한 수만리 떨어져 있는 한 지역 모퉁이의 로컬 커뮤니티에서 그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민속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는, 조사되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생활 방식을 가진 좀 기이한 족속, 소수 족속의 하나로 취급받게 되겠죠. 우리는 떳떳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체 민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만으로도 사실 간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또다시 별도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중국과도 구분되고 일본과도 구별되고 미국이나 유럽 문명과는 분명히 더욱더 차별성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문화에서 우리는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족속입니다. 가령 우리는 시간축에 따른 변화를 집중적으로 중시함으로 해서 과거를 철저하게 까부시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만을 존중하는 유럽적인, 아메리카적인 역사관을 가진 집단도 아니고, 감각이라고 하는 세계를 욕구로만 봐서 언제나 억누르고 절제해서 정리하고 좁혀나가는 그런 인성관을 가진 족속도 아닙니다. 플라톤이 절제를 이야기한 감성의 영역에서 우리는 행복의 원천인 사랑을 핵심이라고 이해해온 그런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전통, 즉 우리 문화 정체성의 주요 줄기들은 하나하나 따지자면 역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총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분명히 이웃 나라나 민족들과도 다른 유럽, 아메리카의 문명과는 물론 구분이 되지만 일본, 월남, 중국과도 분명히 색다른, 그러나 옹졸하거나 쫄랑스럽거나 구차스럽지 않은 우리의 떳떳하고 아름다운 풍속이 있고 관습이 있고 감각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행복을 자아내고 창출해내는 원천적인 힘이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일단 그러하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가 현재 내가 무엇이다, 내 속에 무엇이 용선순 취급이 있다 하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밝혀나가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야 하고, 그것을 꼭히 대타적으로가 아니라 이 치열한 국제환경, 경쟁의 환경, 또 이렇게 아주 화평하게 탁 트인 국제환경에서 부드럽게 남들과 갈등하지 아니하고 남들과의 투쟁 속에서 전쟁을 겪어서 이기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타고난 우리의 습벽, 우리의 개성, 우리의 관습을 좀 더 오늘에 맞게 새롭게 계승하고 재창출함으로 해서 보다 질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구가할 수 있다 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시대, 지구화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화 시대란 동시에 지역화, 지방화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전체 지구가, 이 공같이 생긴 지구가 어디 중심도 없고 기준도 사실 없죠. 어디에나 동그란 구형의 지구에서 어디든지 거기 선 거기가 다 중심입니다. 그런 트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만큼 각 지역 어디든지 똑같은 비중과 중요성을 가진 그러한 문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답게 사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세계의 시민으로 갑자기 뭔가 새로운 자질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시간축 문화가 아니라 공간축 문화의 어떤 공통성을 지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천년 되는 문화적, 말하자면 일종의 DNA입니다. 이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기도 합니다만, 문화적인 형질, 그것을 제대로 보존하고, 그것을 확인해 나가고, 그것을 좀 더 새롭게 활력을 부여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깨워내는 것, 그것입니다. 생물학에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밀하게는 참의 세계를 밝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학의 세계는 개념의 세계이고 가상의 단위들에 대해서 그 속성을 밝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직접 해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과학으로서의 생물학에서는 유전자에 들어있는 선천형질만이 유전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또는 타고나기 전부터 이미 태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그 이세에 다시 유전되는 것이지, 그 이후의 것, 그러니까 타고난 이후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스스로 형성해낸 것, 곧 후천유전, 아니 후천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으로 되기 이전부터 그 선행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동물이었던 시기, 동물이었던 시기부터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질이 우리 속에 있음을 사실은 알려줍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100년을 산다고 할 때에 100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100년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세계를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겪지 않은 많은 세계를 살아갑니다. 문학에서, 그림에서, 가령 과학에서, 가령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세계를 경험하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아니한 세계를 결국은 체험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만들어진 세계, 제2, 제3, 그 수백, 수천의 세계를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단 100년을 살지만 그 100년 동안에 그 이전에 있었던 수천 년 이전의 세계, 그리고 사실은 수백만 년 이전의 세계, 또는 더 이전의 수천만, 몇 억까지 올라가는 초기 존재적에서부터의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질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좁게 잡아도 우리는 문명 시기 이후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학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기 동안 대한민국 이후에 미국에 의존해서 산다거나 그 이전에 30여 년간 일본의 결정에 따라서 살았다거나 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역사적 주체들이 아닙니다. 문화의 역사를 가진 시기 이후에만 해도 우리는 또렷한 자국을 가진 몇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관통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밝혀야 하고 그것이 이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문명 상황에 맞게 새롭게 윤색되고 가공되고 순화되고 재정비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세계의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세계 시민의 평균적인 삶이 아니라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서 누구나 순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 찰나적인 향락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고 거기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문화의 향기, 철학의 깊이, 찬란한 다양한 문학 예술적인 향취를 구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해서 우리는 지구 한 모퉁이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지구의 평등한 한 중앙지역의 시민으로서 어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못지않은 밝은 행복한 삶을 구가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됨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됨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적어도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이다,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존재해야 한다, 우리가 사실상 존재한다 하는 것을 굳건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여러 이것저것 나와 너의 구분이 있고 이 지역 저 지역의 차이가 있고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있고 합니까? 정체성은 곧 주체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나가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일단 스스로 긍정해야 하고 그 존재의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남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주체성 찾기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쓴 대로 오늘 이야기는 사실
지금까지 살폈던 외재적 영향과는 달리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깔아뭉개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해온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정권이나 뉴라이트들만이 아니고 일베의 도백꾼들만이 아니고 실은 우리 역사에서 우리의 선조들도 그 비슷한 행태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일상의 삶에, 오늘날 우리의 정치에, 사회적 삶의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인들 중에 역시 몇 가지를 적어도 몇 가닥만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역사 시기 동안 몇 천 년 동안 우리가 형성해온 문화적 정체성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내재적 요인들의 구체적 면모들, 그 중에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이거 그런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거에 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것 같은, 또 우리의 일부 동료가 보이고 있는 그 허망한 자기 파괴적인 행태를 더 이상은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일단 요 시간 이야기는 이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